안녕하세요. 인생지혜입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아마 손이 조금 떨리는 상태일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문자 하나 왔죠. 안녕하세요. 복지 담당자입니다. 확인조사 방문 예정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밥도 안 넘어가고 밤새 뜬 눈으로 누워서 온갖 걱정이 밀려오셨을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닐까? 담당자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릴게요. 대부분의 조사는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끊긴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급자분들이 1년에 2번씩 다 받는 연락입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조사 당일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5파트입니다. 첫 번째, 조사가 왜 나오는지, 담당자가 방문 전에 뭘 알고 오는지. 두 번째, 담당자가 실제로 집에서 뭘 보는지. 세 번째, 조사 때 나오는 질문 8가지.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네 번째, 실제로 수급이 탈락되는 이유 5가지. 다섯 번째, 앞으로 조사가 나와도 문제없게 미리 대비하는 방법. 이 영상은 겁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 기준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조사가 왜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확인 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2번,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에 전국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합니다. 이건 나만 받는 연락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급자분들이 동시에 다 받는 거예요. 마치 건강보험, 건강검진 통지처럼 주기적으로 나오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것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수시 확인 조사입니다. 정기조사와는 별개로 뭔가 변동이 전산에 잡혔을 때 수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새로운 근로소득이 잡혔을 때,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었을 때, 자동차가 새로 등록됐을 때,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 수시조사 연락이 왔다면 뭔가 바뀐 게 전산에 잡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잡혔는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담당자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전산 조회가 다 끝나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줄여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140여 개 금융기관과 여러 공공기관 자료를 전부 연계해서 교차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방문 오기 전에 이미 조회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금융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토지, 건물, 자동차 등록 현황, 소득 자료, 국세청 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공적급여, 국민연금 수령 여부, 각종 정부 지원금. 이 모든 게 담당자 화면에 이미 다 떠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숨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설명이 되는 구조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과도 담당자 개인 마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기준에 맞으면 유지되고, 기준을 벗어나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담당자 마음에 달렸다.
운이 나쁘면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조사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방문 후 기록 검토와 내부 확인을 거쳐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담당자가 방문해서 실제로 뭘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담당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질문 전에 집 안의 생활 흔적부터 봅니다. 냉장고 음식이 들어있나? 생활하는 흔적이 보이나? 신발장 여러 사람 신발이 있나? 혼자 사는 상황과 맞나? 세면도구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가구 침구류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지? 이건 실제로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소는 여기인데 실제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 집에 자주 가서 지내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주소지와 실제 생활 거점이 다르면 동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이나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확인 절차예요. 집 안을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볼 때 거절하시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 7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수시 확인 조사 연락을 받고 많이 불안해하셨죠.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집 안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담당자를 문 앞에서 막으려 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게 보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됐어요. 집이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담당자는 깨끗한 집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러 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문 열어 드리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조사 때 실제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도 같이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담당자가 이미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한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딱 하나. 이 돈이 소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큰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보내준 거예요. 예전에 지인한테 빌려줬던 돈 돌려받은 거예요. 안 쓰는 냉장고 당근마켓에 팔아서 들어온 거예요. 보험 만기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담당자는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문제가 되지만 설명이 부족한 건 보완할 기회가 있어요. 사실대로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질문 두 번째. 이런 입금이 매달 반복되는데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담당자 눈에 이미 정기소득처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년에 같은 사람한테서 6번 이상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담당자 입장에서 소득일 가능성을 놓고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가 매달 보내준 생활비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답하세요.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데요. 매달 정해진 금액은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을 때 딸이 도와준 거예요.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통장에 다 찍혀 있고 담당자는 이미 알고 왔습니다. 솔직한 게 훨씬 낫습니다. 핵심은 고정소득이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돈인가요? 한 번만 받은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때 한 번 어려워서 도와준 거라 앞으로는 없어요. 앞으로도 받을 것 같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 형편 봐서 가끔 주는 거라 매달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설명이 되는 구조면 유지되고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고정소득이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 네 번째. 통장은 본인만 사용하시나요?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건 내 통장이 다른 사람 돈의 통로로 쓰인 건 아닌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엄마, 내 돈 잠깐 엄마 통장으로 보내도 돼요? 하고 며칠 후에 다시 빼가는 경우, 이게 내 통장에 찍히면 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카드도 확인 대상입니다. 카드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누구 명의 카드 쓰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명의가 아닌 카드나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 결제 수단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셔야 해요. 이렇게 답하세요. 본인만 쓰셨다면 네, 저만 씁니다. 자녀가 대신 출금한 적 있다면 무릎이 안 좋아서 딸이 대신 출금해서 장 봐준 적 몇 번 있어요.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질문 다섯 번째. 현금으로 받은 건 없나요? 현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현금이 아니어도 생활을 대신 책임지는 지원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매달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준다. 월세를 자녀가 대신 내준다.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준다. 생필품을 자녀가 대신 사다 준다. 이런 현물 지원도 생활 유지 수단으로 봅니다. 통장에 안 찍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답하세요. 설날에 애들이 와서 용돈 조금 줬어요. 한 10만 원이요.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있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질문 여섯 번째. 지금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 이 질문은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지거든요. 가구원이 바뀌면 수급 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는 혼자인데 자녀가 주위에서 3회 이상 와서 식사하고 잔다. 이런 경우 동거 판정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답하세요. 혼자 산다면 네, 저 혼자 살아요. 자녀가 가끔 온다면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러요.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질문 일곱 번째. 최근에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국세청 소득 자료에 근로소득이 잡혔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짧은 일용직, 단기 알바, 이런 것도 소득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동네 가게에서 이틀 일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환수 통보를 받으셨어요. 일했던 게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 지난달에 이틀 일했어요. 신고를 해야 했는데 몰랐어요. 모르고 안 한 거랑 일부러 숨긴 거랑은 처리가 달라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질문 여덟 번째. 차는 없으신가요?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자동차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차를 사줬는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자동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답하세요. 없다면 차 없어요. 있다면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들이 타는 차인데 명의가 제 이름이에요.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수급이 탈락되는 이유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탈락 이유 첫 번째,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입니다. 실제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한 게 소득 변동 미신고입니다. 공사장 이틀 일한 게 뭐 대수겠어. 식당에서 단기 알바 며칠 한 건데 굳이 신고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위험합니다. 일용직 하루, 알바 하루도 소득입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혀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날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숨기다 들키면 환수예요. 환수가 뭐냐면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를 돌려내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탈락 이유 두 번째, 지인에게 돈 빌렸는데 증빙이 없을 때입니다. 이게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친구한테 잠깐 목돈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다 갚았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빌린 돈도 증빙이 없으면 그냥 받은 돈과 똑같이 보거든요. 내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알았어도 차용증이 없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법원, 지급명령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증미빙 한 장이 수급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탈락 이유 세 번째, 자녀 생활비가 소득으로 잡혔을 때입니다. 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마음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그게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월 35만 원 안팎부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녀분들한테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보다는 필요할 때 불규칙하게 도움받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데 방식 하나 때문에 수급이 끊기면 서로 더 힘들어지니까요. 탈락 이유 네 번째, 재산이 늘었는데 본인이 몰랐을 때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뿐인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수급이 끊기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현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서는 공시지가나 시세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소득인정액도 올라가거든요. 자동차도 특히 주의하세요. 자녀가 차를 사줬는데 명의가 내 이름이면 내 재산이고 내가 실제로 타지 않아도 명의가 내 이름이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탈락 이유 다섯 번째, 해외에 너무 오래 계셨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아서 다녀오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외국 나가실 일이 있으면 출국 전에 꼭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세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나와도 문제없게 미리 대비하는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득이 생기면 그날 바로 신고하세요. 일용직 하루, 알바 며칠, 어떤 소득이든 생기면 그날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조정되지만 숨기다 들키면 환수입니다. 둘째, 자녀한테 돈 받는 방식을 바꾸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보다는
필요할 때 불규칙하게 받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내용을 자녀분들께 꼭 공유해 드리세요. 셋째, 큰돈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세요. 증미빙 한 장이 수급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내 명의 자동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가 사줬어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 재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다섯째, 해외 나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미리 알리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섯째, 주소와 실제 생활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주소는 혼자인데 생활은 자녀 집에서 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동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통장에 자녀 돈이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내 통장으로 자녀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상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담당자는 이미 다 알고 옵니다. 숨기지 마세요. 사실대로 차분하게 짧게 설명하세요. 같은 상황이어도 설명이 되는 구조면 유지되고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 끝나고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문제 없으면 아무 연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수급비 받으신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돈은 나라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담당자가 문을 두드릴 때 겁먹지 마세요. 당당하게 문 열어주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